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나오면서 그래도 고개는 숙였습니다. 카스퍼스키 기술이사 강민석이고요. 먼저 저희가 매년 그 전년도에 APT 공격의 랜드스케이프를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 1월에 이제 2020년에 랜드스케이프를 발표하는데요. 2020년부터 올해가 2025년인데 올해 건 아직 안 나왔고요. 2024년까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0년부터 준비한 게 이전이랑 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탑10 타겟을 보면 이전에는 IT 컴퍼니가 없었는데 2020년부터 IT 컴퍼니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공급망 공격 때문인 거죠. 뭐 대표적으로 델의 펌웨어 업데이트에 악성 코드가 심어져서 델의 시스템이 당하고, 그리고 또 뭐 국내에도 계속 매년 한두 건씩 나오고 있죠. 그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들 업데이트하거나 그럴 때 거기 공격 코드가 들어가고, 국내 엔티머레어 회사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특이하고요. 전통적으로 정부, 은행, 금융기관, 뭐 국방 이쪽은 가장 많이 공격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탑10 공격자를 보면은 라자루스가 보이죠. 네, 우리의 같은 한민족입니다. 그리고 탑12 공격을 받은 나라들을 보면 보통 곳간에서 임신난다고 뭐 선진국이 공격을 많이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서유럽에 보면은 프랑스와 영국, 바뀌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지정학적 이슈가 있는 곳들, 중국하고 인도하고 국경 분쟁이 이때 심했죠. 그래서 뭐 한국은 대한민국은 당연히 들어있고요. 그 다음 해를 보시면요, 이제 서유럽은 완전히 빠졌습니다. 빠지고 북미가 잠깐 등장합니다. 이 한 해 등장하는데 이때 북미에 일들이 많았죠. 그 미국 동부 지역의 석유 공급의 43%를 책임지고 있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56억을 비트코인을 지불했었고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2022년 초에 바이든 정부가 발표하길 2021년에 잘한 것 10가지, 그 중에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돈을 뺏긴 거를 회수해 왔다 라고 했는데 실제 56억을 지불했고요. 회수한 건 26억밖에 못했습니다. 30억은 회수를 못했고요. 그리고 세계 최대 식육 가공업체가 또 공격을 받았죠. 그 업체 같은, 우리나라 현충일격인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그 전날에 공격을 했고요. 왜냐하면은 메모리얼 데이 때 바비큐 파티를 많이 한대요. 그 전날 공격을 해서 이제 그 육가공 공급이 다 멎어버리니까 고기 가격이 막 올랐고요. 그리고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때문에 석유 공급이 멎고요. 단순하게 OT 공격이 아니라 물가를 엄청나게 올리고 사회적 피해를 줬던 일입니다. IT 컴퍼니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전에 안 보이던 물류가 보입니다. 이 다음 해로 가면은 OT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라자루스, 부동의 일이죠. 그리고 라자루스의 하위 그룹인 블루노르프가 보이고요. 2016년에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공격해서 1,100억 원 정도 탈취를 해갔죠. 미 연방준비은행이 암호화폐를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예치했고 그거를 탈취를 해갔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말을 할게요. 어쨌든 한민족이 182를 점유하고 있고, 또 여기 있는 한민족은 계속 월드와이드하게 탑12 공격 대상이고, 그래서 한민족은 뭘 해도 글로벌하다. 네. 그리고 동중국해 때문에 이슈가 생겨서 베트남, 그리고 태국, 중국 갈등이 있었고요. 인도는 항상 계속 국경 분쟁이 있고요. 그래서 지정학적 이슈가 있는 곳들이 가장 많은 공격이 됩니다. 2022년으로 올라오면은 로지스틱스, 매뉴팩처링, 그 OT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올라와요. 다음 해로 가면 더욱더 많이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네, 킴스키 그룹 한민족입니다. 3위로 등장을 했고요. 라자루스는 계속 1위죠. 근데 그리고 이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빠졌습니다. 물론 그 대한민국이랑 일본은 있고요. 그래서 주로 지정학적 이슈가 있는 곳들, 그리고 대만과 중국의 분쟁이 격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생기면서 우크라이나 들어오고요. 다 지정학적 이슈가 있는 곳들이 공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라자루스, 킴스키, 뭐 안다리엘 이렇게 북한 공격 그룹들을 부르는데 북에서는 그렇게 안 부른대요. 라자루스는 대동강팀, 킴스키는 모란봉팀, 그리고 안다리엘은 미럴대. 참 그 한국어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라자루스, 킴스키, 안다리엘 다 북한은 그 공격 그룹을 두 조직이 갖고 있어요. 조선인민군 산하의 정찰총국이 보유하고 있는 조직들이고요. 그리고 또 보위부가 보유를 하고 있어요. 보위부 같은 경우는 자국내 간첩 색출, 대남 작업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요. 그리고 정찰총국은 대외 작업들을 주로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때 공격 조직까지는 특정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공격 조직이 특정이 졌으면 목적이 뭐다 이게 나오거든요. 다 나와요. 그런데 공격 그룹은 크게 두 가지죠. 금전적인 목적으로 하는 공격 그룹,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공격 그룹. 저희가 공격 그룹들을 90개 정도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대략 32개 정도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가 배후 지원을 받는 준군사 조직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격을 했으면 이건 정치적인 목적인 거죠. 사회 간접 시설을 공격하고요. 그런데 금전적인 목적으로 공격하는 그룹들이 했으면 금전적인 목적으로 갈 텐데 이게 어려운 게 북한과 중국은 그게 안 돼요. 일단 북한은 정찰총국과 보위부가 공격을 하는데 외화벌이도 하거든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격도 하고. 그래서 공격 그룹을 북한 그룹이 특정져도 얘네가 왜 이걸 했지? 그 뒤에 뭘 할까? 이 추측이 불가능하고요. 또 하나 중국이 특정이 안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공안부하고 국가안보부 두 군데서 공격 그룹을 관리를 하는데 북한처럼 직접 고용을 해서 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자체 조직도 갖고 있지만 하청을 줍니다. 외부 업체와 계약을 해서 외부 업체한테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안보부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국정원을 생각하면 되고요. 공안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찰 조직을 생각하면 되죠. 이 두 그룹이 계약을 해서 외주를 주는데 낮에는 국가에서 준 일을 해요. 근데 퇴근하고 나면 그 낮에 만든 코드들을 이용해서 낮에 만든 인프라를 이용해서 낮에 만든 빅팀들, 자기가 심어놓은 빅팀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해요. 그러니까 공격 패턴을 보면 어떤 공격 그룹이야? APT-10이야. 저기 APT-10 있죠? 중국 그 국가안보부에 소속된 그룹입니다. APT-10의 공격 기법이네. 그런데 왜 했을까? 돈이 목적일까? 금전적인 목적일까? 얘가 낮에 했을까? 밤에 했을까? 이 특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저희 김승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고에 있어서도 아마도 공격 그룹까지는 특정이 지어졌지만 아마도 정치적인 목적이겠지? 그게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가장 많은 위협이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북쪽에 존재하는 세 개의 국가, 북한, 중국, 러시아가 우리나라에게 가장 많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를 가서 보시면 IT는 6이고요.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매뉴팩처링, 에너지, OT가 중심으로 올라오죠. 라자루스, 킴스키, 뭐 APT-10, 부동의 1, 2, 3위를 장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OT가 본격적으로 2023년부터는 많이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오는데 저희는 그 원인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 조직의 지원을 받는 준군사 세력들의 공격 그룹이 점점점 강력화되면서 이제는 OT 공격을 할 수 있다. OT를 공격하기가 상대적으로 IT에 비해서 힘듭니다. 상대적으로 폐쇄망이죠. 물론 완전 폐쇄망은 아니죠. 상대적으로 폐쇄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사회 간접 시설 같은 경우는 공격하기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반적인 금전적인 목적으로 하는 공격 그룹들은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장시간에 걸쳐서 투자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럼 국가 지원을 받는 준군사 세력들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OT 공격을 할 능력들이 생겼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IT에 있어서 보안은 우리가 김일성,
항상성, 가용성 순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OT에서는 이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가용성이 가장 높고요. 생산을 해야 되니까요. 항상성, 기밀성, 기밀성이 제일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T에서 IIoT, 빅데이터, 5G, AI 이런 기술들이 도입했을 때 생산성이 증가된다는 게 검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IT와의 접점이 넓어지는 거죠. OT라는 말 자체가 옛날에는 우리가 스카다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슈퍼비저리들이 있고요. 이 서버가 필드 머신들을 제어하는 HMI라고 있습니다. 커다란 그 새 상자에 모니터 하나 달려 있고 숫자 1, 2, 3, 4, 5, 6 있으면은 숫자 눌러서 터빈 속도 조절하고 압력 조절하고 컨베이어 벨트 속도 조절하고 그래서 필드 머신이 움직이면 얘네들이 시리얼 케이블을 이용해서 스카다 서버에 정보를 보내면 스카다 서버로 모니터링을 했죠. 그런데 IT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시리얼 케이블들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UTP 케이블이나 광 케이블을 사용하죠. 물론 프로토콜은 우리 IT에서 사용하는 HTTP, DNS, POP3, SMTP 이런 거 없죠. 요코가와, 하니엘, 지멘스, GE 이런 생산 업체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토콜을 쓰지만 그 프로토콜이 이제 시리얼 케이블이 아닌 UTP 위에, TCP 위에 얹어서 다닙니다. 프로토콜만 다를 뿐인 거죠. 그렇게 해서 걔네들을 HMI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컴퓨터로 해요. ICS, 인더스트리얼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그러고요. 그 밑에 PLC, 프로그래머블 라지 컨트롤러가 붙습니다. 다 소프트웨어예요. 그리고 나서 필드 머신으로 가고 스카다 서버랑도 통신을 하고요. 최초의 OT 공격이라고 한다면 이란의 스톡스넷입니다. 스톡스넷인데 스톡스넷을 처음 찾은 것도 카스퍼스키고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카스퍼스키 대회의실을 가면 유리벽 위에 인테리어가 다 그 스톡스넷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찾았는데 스톡스넷도 그 미국 CIA와 모사드가 처음에 같이 시작을 했죠. 같이 시작을 해서 IT망으로 먼저 코드를 집어넣고 이 코드가 OT망으로 들어갔고 OT망에서 터빈의 온도, 동작 온도를 바꿨습니다. 스카다 서버가 프로젝트를 내리거든요. 그 필드 머신한테요. 프로젝트를 내릴 때 이 온도가 되면 터빈이 돌아. 뭐 그렇게 값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태그와 밸류라고 하는데 그 밸류를 고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300도면 돌아야 되는데 3000도로 고쳐버려서 안 도는 거죠. 계속 3000도가 될 때까지. 그래서 핵발전소가 터졌는데요. 자, 여기서 그 이번에 그 통신사에 대한 공격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OT망이랑 너무 똑같다. OT망에 가면은 IT망과 그래서 이제 스카다 서버, ICS 그러다 보니까는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아퍼레이션 테크놀로지라 부르자. 그래서 OT라는 단어가 생겼는데요. OT랑 너무 똑같아요. 망이 분리돼 있다. 그리고 OT는 폐쇄망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폐쇄망은 아니다. 그리고 IT의 CISO가 손이 닿지 않는다. 그분들은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공장장이 대빵이다. 그리고 보안을 안 한다. 왜 안 하냐면 생산이 미덕이다. 그리고 또 그 스카다 OT망에 있는 시스템들에 무엇인가 소프트웨어를 깔았다가 생산이 문제가 생기거나 멎어버리면 대형 사고다. IT에서는 서버 한 대 멎어도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고장 나면 돼요. 소프트웨어 안 돌면 껐다 키면 돼요. 그런데 OT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멎었다. 반도체 회사의 세라믹을 녹이는 용광로가 멎었다? 그러면 이거는 손해가 몇 억이 아니죠. 몇십억, 몇백억 단위의 손해가 발생하죠. 그리고 그 시스템들을, OT에 있는 시스템들은 그 업체가 산 게 아니에요. 하니엘, 지멘스, 요코가와 GE 이런 필드 머신 납품 업체들이 제어 머신을 같이 갖고 들어오거든요. 소프트웨어도 다 깔려 있고요. 그래서 아직 XP 많습니다. 거기는 10년 지나도 그 몇십억짜리 장비들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 소프트웨어를 못 가는 거예요. 혹시 깔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리고 보증도 못 받아요. 보안도 안 해요. 괜찮아. 우리는 생산만 되면 뭐가 돼도 실제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반도체 OT 보안 갔더니. 이번 통신사랑 너무 똑같아요. CISO는 IT를 관장하고 계시고 통신 네트워크망은 CISO가 관할 안 하시죠. 그리고 리눅스 서버에 보안 소프트웨어들 안 깔려 있죠. 그리고 폐쇄망이라고 했지만 통신은 어쨌든 되고 있었죠.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결국은 CISO 분들이 OT망까지 통합 관리하는 모델로 가지 않을까. 지금 통신사에서는 그 모델을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럼 OT망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OT망이 참 어려운 게 저희가 OT 보안 프로젝트를 하러 들어가 보면은 OT 내에서는 그 망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보안을 전혀 몰라요. IT 보안 부서의 도움을 받으시려고 그래요. 근데 IT 부서에서 도움을 주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려고 들어가면 뭔가 로그가 막 떠요. 몰라요. 일단 프로토콜이 달라요. HTTP, POP3, DNS가 아니에요. 요가가 몇, 한이엘 몇 이렇게 나가요. 이 프로토콜들이 값이 의미하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터빈 속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복숭아 주스가 내려가서 생산돼야 될 시간인데 프로젝트가 변경돼서 오렌지 주스가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IT에서 온 분들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원래 펌프 온도가 몇 도, 몇 압력이어야지, 몇 도여야지 이 전혀 개념이 없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용 솔루션이 필요하고요. 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닌데 필요하시면 저희 카스퍼스키가 잘할 수 있습니다. 네, 2024년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건설까지 올라오죠. 건설, 그리고 커머셜, 매뉴팩처링, 에너지, OT가 전반적으로 반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T 공격은 앞으로 갈수록 심해질 거고요. 우리 북쪽에 사는 한민족인 라자로스와 킴스키는 계속 글로벌하고요. 이제 뭐 파키스탄, 터키 얘네들 싸우고 있죠. 대만, 베트남, 동중국해 계속 이슈 있고요. 저희가 주로 메이저하게 발견했고 추적하고 요지로 보고 있는 공격자 조직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추적하고 있는 공격자 그룹에 대한 정보입니다. 아까 블루노르프를 말씀을 드렸죠. 2016년에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공격한 라자로스의 하위 그룹인데요. 예, 이 블루노르프가 원래는 대외 활동을 주로 해야 되는 정찰총국 산하의 라자로스의 하위 그룹인데 보이브랑도 관계가 있어요. 보이브 같은 경우는 자국 내 간첩 색출 그리고 뭐 자국민 통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라자루스는 주로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데 블루노르프는 돈을 버는 활동과 자국민 감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블루노르프가 동남아에 있는 그 동남아 대사관 직원들을 감시하고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모니터링 한 거죠. 감시하고 그 리포트가 어떻게 유출이 돼서 저희에게 와서 봤는데요. 북한 사람들은 한민족은 한민족인 것 같아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퇴근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인터넷 쇼핑을 안 하고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아래가 너무나 공통점이 많구나. 한민족은 참 열심히 산다. 블루노르프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을 공격을 할 때요. 실제로 공격한 방법을 보면 2016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도 이미 이런 기법을 썼어요. 지금은 훨씬 더 발전돼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단축했어요. 맨 처음에 쇼코드 파일 하나를 전송합니다. 리모트 액세스의 취약점과 스피어 피싱 이메일을 통해서 쇼코 파일을 전송하고요. 이 쇼코 파일이 공격자의 CNC 서버에 접속해서 비주얼 베이식 스크립트를 하나 다운받습니다. 얘는 이 PC에 EDR과 같이 자기 증적을 남기는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없는지, 공격자가 제일 싫어하는 건 자기 증적을 남기는 거죠. 있으면 지우고 사라지고 없으면 다음 스크립트를 다운받습니다. 얘는 결국 공격자가 원하는 건 데이터죠. 여기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네트워크 관리자의 PC라서 다른 데로 접근 가능한지, 스토리지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으면 지우가 없어지고, 가능하면 핑거프린트를 찍습니다. 이 시스템이 UUID, IP 어드레스, 사용자 아이디, 그리고 가능하면은 암호가 해시데이에서 저장을 하죠. 해시 값까지 유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파워쉘을 다운받고 마지막에 가서야 백도어나 트로jan이 설치되죠. 이번에 그 텔레콤에 보면 이제 다 BFF도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BFF도어가 버클리 패킷 필터거든요. 너무나 성능이 좋고 기능이 좋아서 리눅스 커널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커널 안에다 있는 그 버클리 패킷 필터를 수정을 한 거거든요. 설치한 게 아니에요. 원래 들어있는 걸 수정한 거예요. 그걸 수정했다. 그러면 루트 권한을 땄다는 얘기죠. 루트 권한을 땄다라는 건 이건 마지막 단계예요.
이게 다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BPF도가 있고 컨트롤러가 있어요. 컨트롤러를 올 초에 찾았다고 트렌드 마이크로가 리포트를 냈어요. 그리고 PwC가 2021년에 BPF도를 처음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한 해 앞서 2020년 10월에 좀 이따 실제 리포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면요. 2020년 10월에 니두픽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최초로 탐지했어요. 이제 그분들은 BPF도라고 하지만 저희가 최초 탐지했을 땐 니두픽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지금도 니두픽 리포트를 계속 내고 있는데 최초로 탐지했고 컨트롤러까지 그때 저희는 다 찾았고 그리고 그 리포트를 다 내면서 탐지할 수 있는 매직 코드까지 다 제공을 했습니다. 스노트 룰이랑 야라 룰까지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광범위하게 스캔을 했어요. 이 BPF도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마지막 단계에서 버클리 패킷 필터의 필터링 룰을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해서 매직 패킷이 들어오면 자기랑 매칭되는 매직 패킷이 들어오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패스워드의 해시값이 매칭이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IP 어드레스와 포트 넘버로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쉘을 열어줘요. 이거를 액티브 모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패시브 모드는 그게 맞으면 쉘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공격자가 접속하기만 하면 쉘이 열리는 거죠. 자, 여기서 IP와 패스워드랑 접속해야 될 포트랑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패스워드가 틀리면 2를 리턴합니다. 그냥 연결한 패킷에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설정돼 있는 매직 패킷 안에 설정돼 있는 애한테 2를 리턴해요.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매직 코드를 쫙 날렸습니다. 최초로 찾았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동남아에서도 통신사랑 공공기관과 많은 회사들이 감염이 된 거를 탐지를 했어요. 그 리포트에 탐지했다. 저희 고객은 아니니까 저희가 어떤 조치는 못 해드리죠. 그리고 이름을 명시할 수도 없고. 근데 국내에서 별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통신사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키사에서 먼저 연락을 주시고 이제 곧 저희 고객이 되실 예정인데요. 키사도요. 연락을 주시고 우리가 안 갖고 있는 거 7개가 니네가 샘플이 있네 주세요. 그래서 제공해 드리고요. 또 국가기관에서도 정부 기관 어디야?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초로 탐지를 했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빨리 탐지를 할 수 있는 게 전 세계 83억 명의 인구 중에 그 얘기는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단순화시켜봤습니다. 단순화시켜보면 하나의 캠페인에서도 이 해시값 하나하나가 악성 코드거든요. 하나의 캠페인에서도 엄청 많은 악성 코드가 동원이 돼요. 마지막에 백도어를 보더라도 점점점점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응을 보면 보통 2단계에서 탐지가 돼요. 그러면 탐지가 되면은 얘 하나 스캔해서 지우고 조직 내에서 쟤를 찾아서 엔티바이러스 시스템아, 클라우드 중앙관리 시스템아, 얘다 스캔해, 자 SWG야, 지금부터 이거 들어온 막어, 이메일 서버야, 쟤 막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얘가 나왔다라는 거는 얘 친구들이 조직 내에 이미 전파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를 지워도 얘를 다운받게 만든 상위 스크립트를 있고 얘를 지워도 얘를 다운받게 만든 상위 스크립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얘를 지운다 하더라도 얘의 정보를 모르면 계속 다운받게 된다. 공격자의 CNC 서버에 접속해서. 그러면 배포하고 있는 URL까지 알아서 IPS에서 막아야겠죠. 놓치고 있는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CNC 서버에 접속해서 나중에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CNC 서버의 IP를 알아서 방화벽에서 막아야겠죠. 즉 저들의 공격 체인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킬 체인이 구축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공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크사이드가 공격을 했고요. 같은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피싱이랑 리모트 액세스 취약점을 이용하고 있고요. 탐지의 피를 위해서 피시헌터라든가 지모 같은 가벼운 툴들을 이용하고요. 조직이 사용하고 있는 RDP나 SSH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수평 전파해서 내부에 계속 증식을 하고요. 마지막에 트로이 목마를 설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위협 인텔리전스가 어떤 건지는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스퍼스키의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83억 인구 중에 근데 어떤 자료 보면 80억이라고 그러고 어떤 자료 보면 85억이라고 그러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간으로 하자. 82억 5천 명. 아, 이 발음이 꼬인다. 그래서 그냥 저는 83억 명이라고 합니다. 83억 명 인구 중에 4억 2천만 명이 카스퍼스키 보안 제품을 쓰고 계세요. 그 중에 1억 2천만 명의 고객이 저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거든요. 물론 그것은 그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제공해 주시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 반도체 연구소나 자동차 엔진 연구소에서 어떤 파일이 실행이 됩니다. 카스퍼스키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솔루션이 검사를 합니다. 블랙리스트면 차단하면 되고 화이트리스트면 허용하면 되고 어도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신뢰된 배포기관이 서명했으면 허용하면 돼요.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닌 그레이 영역의 소프트웨어들이 있죠. 그럴 경우에 그분들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레벨은 차단해겠죠. 반면에 화장지를 생산하고 볼펜을 생산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생산이 미덕이야, 허용해 라고 하겠죠. 근데 중간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레벨을 갖고 있는 바이오, 케미컬 이런 회사들은 저에게 파일들을 실시간 보내주세요. 그런데 파일이 올 때 파일만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에서 압축이 풀렸는지, 얘를 다운받으라고 지시한 애가 누군지, 얘가 어느 URL에서 다운받았는지 이런 정보까지 같이 오게 됩니다. 물론 저희는 EU GDPR을 포함해서 모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고요. 정보 URL을 받을 때는 URL을 다 노멀라이제이션해서 받고 있고요. 어떤 개인정보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스위스 취리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저장합니다. 스위스 취리에 있는 이유는 영화 보면 암흑의 세력들은 스위스 은행을 통해서 돈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가장 강력하고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2개의 독립된 감사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감사받고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대로부터 매일 정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고 있는 악성 코드가 매일 48만 개를 찾고 있습니다. 시간당 4만 개를 찾는 거죠. 오늘 지금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저희는 이 순간에도 8만 개의 악성 코드를 탐지했습니다. 그 정보가 저희의 가장 커다란 자산입니다. 저희 말고도 월드와이드하게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시멘텍, 트렌드마이크로, 맥카피 이 정도 되는데 트렌드마이크로랑 맥카피는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안 하고요. 시멘텍은 브로드컴의 인수합병이 되면서 뭐 예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쪽 비즈니스를 완전히 안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 위협 인텔리전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부분은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게 악성 URL이다. 그러면 얘의 IP가 무엇인지 얘를 여기에 접속하는 악성 코드들의 해시 값이 쭉 붙고 얘를 배포하고 있는 URL들이 쭉 붙습니다. 하나의 악성 IOC에 대해서요. 이 정보를 저희는 단방향으로 내려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를 제외한 모든 다른 위협 인텔리전스 업체는 글로벌하게 엔드포인트를 갖고 있지 않아서 데이터 센터에서 보수로만 모으기 때문에 정보도 부족하지만 그분들은 저렇게 풀 컨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고 IOC만 줍니다. IP, URL, 해시. 그래서 CM에서 매칭이 되면 API를 통해서 나머지 정보를 가져가야 돼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죠. 첫째, 폐쇄망에서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API를 통해서 써야 돼요. 둘째, 우리의 내부에서 탐지된 이벤트가 어쨌든 알려진다는 거죠. 유쾌하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 API를 통해서 접속해야 되기 때문에 범용적인 심, 글로벌 기업들이 지원하는 범용적인 심에서는 동작하지만 국산 심이나 조직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에서는 동작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카스퍼스키는 모든 데이터를 단방향으로 드립니다. 실시간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폐쇄망에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국가정보기관에서도 폐쇄망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데이터를 본인들께서 업데이트 하셔도 되는데 꼭 저희를 시켜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가고 있는데요. 처음엔 싫었는데 뭐 이젠 괜찮습니다. 오전에 가서 하고 점심시간에 그 앞에서 닭갈비 먹고 집에 가는 것도 이제 재밌습니다. 전에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했거든요. 근데 지사장님께 들켜가지고요. 이제는 그냥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폐쇄망에서 운영해도 된다. 이런 강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위협 인텔리전스 영역이 되게 넓습니다. 악성 코드 분석하는 방법,
뭐 공격 리포트, 그 다음에 고객의 위협을 사전에 탐지해서 알려드리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 SIEM이나 SOA의 데이터를 넣어서 기존에는 탐지하지 못하던 위협을 탐지한 후 자동으로 대응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알려지진 않은 위협을 사전에 탐지한다. 실제 어떠한 그 보안 관제 회사예요. 되게 큰 보안 관제 회사인데 보안 관제 회사에 저희 위협 인텔리전스를 그분들의 SIEM에 연결을 했습니다. SIEM에 연결을 했더니 이전에는 놓치고 있던 것들 SIEM이 얼러트를 띄우기 위해서는 방화벽이든 IPS든 누군가 이벤트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걸 갖고 얼러트를 띄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벤트를 안 줬으면 얼러트를 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을 걸자마자 일주일 만에 2,000건을 찾았는데 어떤 걸 찾았냐면 방화벽이랑 IPS가 얼라우로그예요. 그런데 저희 DB가 들어가서 이거는 스크립트가 CN 서버에 접속해서 그 다음 단계 랜섬웨어를 다운받기 위한 접속하는 패턴이야. 그 서버가 랜섬웨어를 배포하는 서버의 URL이었어. 이것을 2,000건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분석을 해보니 그 중에 200건은 기존의 자체 조직 역량으로도 탐지가 되는 거였지만 1,800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공격으로 전환되지 않았지만 스크립트가 1차, 2차, 3차 이 과정에서 마지막에 랜섬웨어가 내려올 거거든요. 그 중간 단계에서 잡힌 거죠. 그래서 공격은 사전에 탐지를 해야 된다. 그 통신사도 BPF 도어가 나왔다는 건 마지막인 거거든요. 사실 BPF 도어는 참 탐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악성 코드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시스템 커널에 규칙을 수정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고 나서는 그 다음엔 탐지가 힘듭니다. 하지만 그 전에 루트 권한을 따기 전에 온갖 행위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것을 탐지해 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뭐 기능들이나 뭐 이런 게 많지만 뭐 실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으나 시간 관계상 그리고 오늘은 공돌이 모드가 아닌 조금 그 김승주 교수님처럼 닮아 보려는 모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뭐 별반 성공한 것 같진 않네요. 네, 저희는 5,000명이 조금 넘고요. 전 세계 4억 2천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게 결국은 악성 코드 잡는 거거든요.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작년 자료를 올해 발표한 거죠. 원의 크기가 독립된 테스트에 참여한 크기예요. 카스퍼스키가 가장 많이 참여를 했고요. 그중 95번의 테스트에 참여해서 91번을 1등 했습니다. 1등과 2등의 격차가 많이 나죠. 안랩이 옛날 계속 없다가 재작년에는 요쯤에 하나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와 국산 업체도 많이 이제 좋아졌다. 근데 다시 벗어났네요. 네. 그리고 전 세계에 저희 투명성 센터가 있습니다. 투명성 센터에 오시면 저희 제품의 소스 코드를 직접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투명해, 모든 것이 오픈돼 있어, 안전해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투명성 센터들이 있고요.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원하는 코스를 받으실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관과 뭐 대학에서 가셨고 원래는 3일 코스인데요. 저희가 공무는 뭐 4일이나 5일로 써드리는데 근데 3일 코스 중에 반나절만 코스를 수행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스위스에 가신 분이 없으신데 스위스에 가시는 고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스위스를 안 가서 꼭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뭐 인터폴을 비롯해서 각종 국가기관과 협력하고 있고요. 저희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